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하게 될 텐데 또 한 번의 추가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저께도 그렇게 빠지고 어제 또 빠졌었는데 요즘에 계속 장 막판에 급락하는 것이 조금은 찜찜합니다. 외국인들도 바스켓으로 아직 물량들을 내어놓고 있는 추세인데요. 키프로스 사태가 점점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25일까지 자체적으로 58억 유로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구제금융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 돈줄을 끊겠다라고 지금 유로존과 ECB에서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아든 키프로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과 유럽 모두 영향권 안에 들었는데요. ECB는 키프로스에 25일까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은행의 긴급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다우는 0.6% 지수를 반납했으며 나스닥의 경우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또 한 번 1.4% 제법 크게 밀렸고 독일도 1% 가까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이런 가운데 지표까지 부진했죠. 독일의 3월달 PMI는 48.9를 기록해 전망치보다 못 미쳤고 50을 하회 경기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조금은 억울할 것 같아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비해서 2,000건 늘어나긴 했지만 예상만큼 늘어나진 않아서 조금은 안심권이었고요. 주택 지표 중에서도 기존 주택 매매 500만 채 예상에 거의 부합하게 나와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선행지수도 0.5% 상승하며 기대를 웃돌았는데 이것보다 키프로스 악재가 더 크게 시장을 짓눌렀던 것이죠. 네, 시초가는 약보합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을 5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 먼저 알아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네, 아직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정훈 부장님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들을 시초가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공략주 알려주셨었는데요. 바이오랜드가 지난주 금요일 공략주였고요. 테라세미콘도 이번 주 월요일에 첫 공략 종목으로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오셀 머티리얼즈, SL, 그리고 전일, 루멘스까지 있었는데 수익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테라세미콘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조목조목해서 저희가 종목별 AS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간 AS부터 듣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 사실 그 당일날은 손절 터치로 이게 조금 처리가 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 쪽으로 AS를 주셨었는데 오히려 전일 보니까 당초 목표가 부근까지 왔더라고요. 포함해서 AS 들어볼게요. 네, 테라세미콘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 변동성이 좀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세가 좀 커지면서 정말 그 밸류에이션이 가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막 상승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현 시장 일단 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AS 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2,500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22,200원까지 상승했었고 테라세미콘뿐만 아니라 바이오랜드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랜드와 SL 기관이 어제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S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시한 루멘스도 기관이 11만 7천 주 어제 또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목표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좀 보유하시고요. 크게 상승한 종목도 없습니다만 손절가 이탈한 종목도 테라세미콘이 장중 변동성 외에는 없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전 종목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시초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최근에 지속적인 성장이 담보된다라고 해서 핫섹터로 꼽히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주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네, 시장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동사는 그 의료기기 개발과 제조, 유통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5년까지 뭐 8%에서 10%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독일과 일본 법인 신설을 통해서 선진 시장의 수출을 위한 기두부를 좀 확보했고요. 주력 상품이 신장 충격기입니다. 의료기기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아주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신장 충격기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200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2011년 12월에 상장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한 4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 최초로 2002년도에는 심장 충격기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유럽과 일본이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심장 충격기 일반 기용과 전문가용 각각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응급 의료 기본 계획 확정에 따른 모멘텀을 둘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응급 의료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중심에 믿을 수 있는 응급 의료 제공을 비전으로 제출했습니다. 약 1조를 투자해서 이중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 상담에 약 4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9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C메디칼이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과 응급처치 교육 도구 판매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 충격기 보급 확대 계획 발표, LG U+에서 발표했는데요. 아파트와 빌딩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심장 충격기를 연말까지 14,000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 U+는 광고 사업과 함께 이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했는데요. 2011년 1,000대, 지난해는 6,000대를 보급해왔고요. C메디칼은 지난 2012년도에 3,000대를 LG U+에 보급했습니다. 올해도 최소 수요량의 50% 수준은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난해 9월에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주관한 심장 충격기 제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 오전 기대감과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와 90% 성장한 258억 62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90% 이상 증가한 49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생 EPS가 803원입니다. 현주가 PR 10배 수준이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오스템 임플란트, 인포피아, 바텍, 휴비츠, 비옥수가 있는데 이 동종 업종 현 주가 수준이 20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메디칼이 2년 평균 PR이 25배인데 보수적으로 20배를 적용하더라도 16,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외국인도 3월 19일 날 12만 주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 좀 급락했는데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습니까? 네, 목표가는 오늘 시초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3,000원 하에 손절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초가 공약주 CU-메디칼 설명을 강정원 부장님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3월 20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만 1950선 아래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1% 이상 개파락으로 밀리면서 어제와는 상반된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 키플러스 악재 의외로 오래가는 것 같아요. 하루짜리일 줄 알았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출발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황규섭 팀장님께서 코스피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까지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 매도로 2조 넘게 외국인이 던졌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초가는 역시나 이제 글로벌 시장 하락에 인해서 약보합선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시작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지금 팔아넘기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셀코리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2조 4천억 원 중에 1조 5천억 원 정도를 삼성전자 쪽에서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대형 IT주를 모두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로 시장을 좀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 좀 키플러스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뒷받침해주는 이유를 보신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팔고 있지만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향후 셀코리아로 던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선에서 좀 머무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0.7%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바닥권까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NCC 기반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산업, 제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 산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보다는 낙폭 과다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전일에 좀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0.8%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도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분기부터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위해서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에서 약간 출발해주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선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장보다는 약간 좀 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틀째 숨을 골랐던 코스닥, 외국인들의 수급 변속성도 최근에 조금 깨져 있는데 오늘 출발은 코스피 대비 조금은 나은 듯해요. 조용하긴 하지만 일단은 코스피가 조금 상황이 낮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만회하려는 어떤 시도가 아침 쪽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3% 정도의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일선을 회복한 546.22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550포인트가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는 545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550포인트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과연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을 해줄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45 그리고 52억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강 회하로 끝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반 매수를 했었지만 기관에서 IT 부품 쪽으로 특히나 LED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104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현재 부담이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15억 그리고 각각 13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침 출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그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수급이 장 후반까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급 구조가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출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거래가 지금 재개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2%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1.7%, 태용이 0.2%, 동서가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승 종목보다는 현재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CJ 쇼핑, 그리고 태양광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1% 내외의 현재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더 보더라도 지금 현재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조금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 1%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사바이오엔, 유니슨, 하나터, 서부TND 같은 종목들이 현재 약보합권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요, 물론 1949선, 50선 밑에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해서 그래도 좀 버티나 했었는데 곧바로 또 다시 재차 하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 이후에 견주한 움직임, 옆나라 일본 니케이는요,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1% 이상 밀리면서 갭 하락해서 현재 12,400선, 500선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오늘 같이 좀 물리는, 중국도 오늘 영향권에 같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 며칠 올랐기 때문이죠. 우리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개장하고 있을지 환율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수만 연구원님 도움을 좀 얻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버능키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리스크 때문에 결국 상승 마감한 것 같던데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키프로스 사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0.45원 상승한 1116.15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ECB가 키프로스에 대한 유동성 지원 중단을 경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며 유로화는 약세, 엔화는 강세 전환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899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33달러 하락했으며 엔달러의 경우에는 94.9엔을 나타나며 전일 대비 1.12엔이나 하락하였습니다. ECB는 키프로스가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하지 않으면 은행권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따라 유로화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 사태에 따라서 유로존 부채 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엔화는 강세 전환했으나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 가지는 기자회견에서 2%의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이를 위한 자산 매입 규모 증가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화가 다시 약세를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았으나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밤 키프로스 우려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달러원 환율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키프로스 문제가 심화되면서 ECB가 유로화 방어에 나설 것이고 키프로스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자금 확충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로 간밤 NDF 시장의 환율 역시 전일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보다 0.4원 하락한 1115.3원을 기록했다는 것도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25일까지 ECB가 키프로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대출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안 심리로 환율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0원에서 112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과 함께 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로 좋은 수급은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개인만 사는 장 초반에 요즘은 언제나 그렇죠. 자, 이제 고수들의 생각을 한번 엿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수들의 작전 타임.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요, 알파 라이징 스탁의 정지은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어떤 작전이 필요합니까? 오늘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먼저 수급을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17억 정도 일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전강 후약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을 힘겹게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요인들은 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다음에 뱅가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유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재료의 누출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로 좀 보게 된다면은 현재 1948포인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012년도에는 등락이 상당히 좀 크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을 힘겹게 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3년도 접어들면서 다시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입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금화를 좀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된다면 좌측편에 있는 거는 거래소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들이고 코스닥 시장 자체로는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적으로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약보합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나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거래소 시장은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를 분할 매수로 접어 들어가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다면은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죠. 일단 ETF 상품인데요.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로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소 시장은 크게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고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 들어가야 될 때지 여기에서 매도를 잡아가는 그런 구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보합권역에서 좀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적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과거에서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오늘 이슈를 보게 된다면 아마도 셀트리온의 거래 재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3.7%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바이오 섹터들도 한 번쯤은 유심히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요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은 일단 SM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S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과거에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 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수급적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 집중보다 신흥국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들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48,450원 약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48,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8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8만 원 정도가 되면 일단 하락폭에 대한 8만 원이 아니고요. 5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5만 원 정도가 된다라면은 정고점권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대에 일단 갭이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5만 원 부분이 상당히 좀 매물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손절은 일단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인데 5만 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갭 부분이 발생된 끝자리까지 약 5만 8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저점 매수권역을 한번 잘 찾아보는 매수자리를 노려야 되는 전략 주셨고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SM 가격대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지현 실장님의 작전 타임까지 들으셨고요. 잠시 후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유럽발 악재 1950선을 밑도는 분위기 코스피 기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화학주가 있었지만 그런 비중 강한 섹터의 받침이 아직은 찾아보기 힘든 시점이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좀 괜찮고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 쪽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 섹터별로 좀 특징적인 움직임 챙겨보고자 합니다. 전일 화학주가 강했었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오늘 많이 밀려요. 금융주도 추가 하락이고요. 네. 일단 화학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학주 중에서 이제 NCC 기반이나 나프타 기반들 이런 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정유주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 마진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라든지 SOE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이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좀 위축이 되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정제 마진 또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세가 어느 정도 미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재고 자산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올 초까지만 해도 예측이 1분기 때는 재고 자산이 좀 돌아설 것이다. 춘절 이후에는 좀 재고 자산이 소진이 되고 그 이후에 좀 반등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밀리면서 특히나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그런 이제 나프타 기반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차 전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이라든지 호롱 인더라든지 웅진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승의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아진 이후에 실적이 좀 찍어진 이후에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당분간은 계속해서 뭐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상태만 좀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을 본다면 이제 통신주랑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주식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 대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전전일이었죠. 그 통신 대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통신 쪽에서 이제 전자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많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뭐 경기 방어주 하면 통신이 1등이었는데 1분기 이후에는 통신보다는 이제 뭐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뭐 오늘 뭐 LG U+도 좋고요. 뭐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셋 다 좀 많이 빠져서 어떻게 정리라도 네, 해야 되는지.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통신주가 마찬가지였죠. 1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이고 2013년도에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돌발 악재에 인해서 좀 깎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LG U+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LG U+ 차트가 지금 이제 좀 이평선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이쯤에서 좀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8,000원 근처까지 온다면 충분히 뭐 접근하셔도 밸류에이션상 접근하셔도 뭐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통신주들도 뭐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보조금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갤럭시 S4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입자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고 단가 판매라든지 신 휴대폰 효과에 의해서 단가의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떤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를 강한 분위기로 이끌고 있는 주자 정말 오래간만에 이 얘기하게 되네요. 셀트리온 오늘 드디어 이제 거래가 풀렸습니다. 액면 병합 이후에 첫날 강세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쪽이 또 분위기가 오늘 괜찮네요. 네, 일단은 뭐 그 언급을 하셨듯이 바이오 쪽이 뭐 조금 얘기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그 이번 정권 들어오게 되면서 뭐 복지라는 큰 테마를 봤을 때 바이오 산업 좀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특히나 바이오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셀트리온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두 주를 한 주 1,000원짜리 한 주 주식을 하는 액면 병합을 하고 난 이후에 첫 거래일인데 자, 일단은 오늘 뭐 2.7% 넘는 좀 강세를 2.3% 현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회사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액면 병합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액면 병합을 하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중에 물량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물량이 압축이 되게 되면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원리가 아침 쪽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성장성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들은 향후에 그리고 좀 이후에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액면 병합으로 인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 해소 이런 부분 좀 키포인트를 좀 맞추는 게 좀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어느 정도 오를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 마찬가지로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H&H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그 M&A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상선이라는 회사도 현재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회사 그 내용을 일단 뉴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조수인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장이 일단 뭐 M&A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예전부터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M&A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바이오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또 사업 추진에 대한 또 인피니티 헬스케어 연관성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엑스레이, MRI 사진 그 현상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그 해외 쪽 영업 쪽으로 진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2D가 아닌 3D 어떤 영상 정보 시스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삼성전자 내에서 이전에 뭐 그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M&A 통해서 회사를 인수할 것인지 거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입에 그 목록에 조금 올랐던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수가 될지 안 될지 뭐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저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떤 그 섣부른 좀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어떤 영원한 테마가 될 수 있겠죠. 실적, M&A.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M&A가 현재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10% 넘는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M&A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좀 이따 소개드릴 회사인 뭐 HNH 같이 조금 뭐 상한가 행진을 좀 랠리를 이을 가능성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곧바로 뭐 HNH 같은 얘기도 좀 드려보게 된다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점상 뭐 이틀 연속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점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집이 잘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시중에 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칫 물량을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떤 통정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전에 한번 예를 든다면은 엑스테스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이 예전에 M&A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이전에 그 점상한가 랠리를 좀 진행이 좀 됐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3일 연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점상한가 진입했었다가 살짝 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래쪽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외 HNH도 마찬가지로 대한해운에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점상행진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상한가가 살짝 풀리게 되면서 이런 거래량 유발이 되게 된다면 이때 조금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찰이 좀 먼저 관찰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 못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한일이화가 결국 뭐 횡령, 배임 확인이 되면서 이제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서 오늘 또 삼양옵틱스까지 뭐 감사 의견 때문이죠. 판정 받아가지고. 네, 일단 어떻게 본다면 둘 다 조금 상장 폐지 그 기준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이 들어가죠. 특히나 한일이화 같은 게 조금 어떤 뭐야 될까요? 효과가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좀 파급 효과라는 이 표현은 좀 아니나 하여튼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 자산운 중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5% 넘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타격이 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여파도 클 것 같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일이화 200억 정도 손실 그리고 최근에 용산 부도로 인해서 거기에 손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산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떤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700억 정도 그 배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그 관리 종목이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폐가 되면서 퇴출이 될지 아직 그 어떤 부분을 좀 지정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그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되게 된다면 되게 된다면은 관리 종목이 되게 되면서 어떤 코스닥 시장에 남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그 부분 자기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리게 된다면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요건이 그 기준에 좀 어느 요건으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저도 잘 모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요건으로 아무래도 어떤 요건으로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지 않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정도로만 마무리가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방향으로 조금 결정이 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옵틱스도 지금 현재 회계 기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중국 원양 자원이 다시 한번 적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 또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삼양옵틱스, 한일이화는 어쨌든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길만을 현재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코스피 쪽 특징 그룹이 있네요. 두 그룹인데 하나는 현대그룹주, 두 번째는 동양그룹주입니다. 동양은 뭐 자체적으로 어떤 건축 자재 부문 매각 얘기가 나와서 오늘 들썩이는 것 같고 현대그룹은 역시 경영권 분쟁이 또 불거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쪽 얘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해운주 중에서 단일 돋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7.8%, 한 7%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 분쟁으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하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랑 현대상선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현대상선 쪽 우호 지분이 약 한 37%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분쟁을 야기시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호 지분이 한 21%에서 27%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 자체가 현대 엘리베이터 때처럼 며칠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인해서 그 단번에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계속해서 뭐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모멘텀은 상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상태를 보신다면 워낙에 좀 실적이 안 좋았고 해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그려지고 있고,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상선을 원하는 것이 현대상선에 대해서 뭐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해운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효과가 아닌 네. 단순한 이제 뭐 집안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이슈가 상당히 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으므로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보유자분들 관점, 여전히 뭐 실적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에 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뭐 두산이라든지 STX가 진행했던 대로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좀 위해서 좀 자산을 매각하고 계열사들을 좀 분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시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업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자재 쪽을 매각을 하고 동양매직도 분사를 시키면서 재무구조를 좀 안정을 시키고 그룹주 내에 좀 입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발빠른 행보를 좀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됐을 경우 주가에는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다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설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실적이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렇게 된다면 일반 주주분들한테도 충분히 좀 그 효과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시 한 30분 근처 되어가는데 역시 코스피는 1950선 밑도는 움직임 계속 이어집니다. 외국인들이 7일 연속 팔고 있는데 어제도 적지 않게 팔았거든요. 전일 기준으로 수급 특징주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먼저 뽑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전일 외국인의 코스피에 대한 많이 판 종목들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예, 한국전력 최근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 쪽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별표 특수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앞서 어제까지, 그러니까 6일 연속 누적 순매도 하면서도 한 상위 종목에 포함된 매도 종목 1, 2, 3위 정도가 지금 겹쳐서 저희가 표시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적으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한국전력은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전일까지 기관이 조금 방어를 해준 그런 세력이었었는데 오늘은 좀 팝니다만, 기관이 전일 좀 집중적으로 담았던 종목들 보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인버스, 시장이 빠지는데 베팅한 ETF고요. 롯데케미칼을 기관이 샀네요. 자, 전일 그리고 화학주 끌어올린 주체니까 뭐 금호석유 한 5위 정도 랭크돼 있고, 현대차, 삼성물산도 있었습니다. 자, 황규섭 팀장님, 혹시 이런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꼭 깨달아야 할 점이 있나요? 네, 일단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 종목과 지금 코스피 기관의 순매수 종목이 상당히 좀 겹치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악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시장을 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것을 좀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I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나프타 기반의 화학 업체들은 아직까지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저점에서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현대차를 사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환율이겠죠. 환율이 약간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연초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다. 그리고 중국 내수 판매라든지 국내 내수 판매들이 1월 판매, 2월 판매들이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좀 긍정적인 시각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삼성물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관 같은 경우에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이나 삼성테크, 여기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엔 삼성전자를 매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삼성 그룹주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향후 뭐 삼성물산이나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접근은 향후에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U+ 낙폭이 4%를 넘어가고 있고요. 동양은 결국 지금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조언 한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결론은요, 좀 시장 내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시장이 진짜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그 박스권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은 1940에서 뭐 2030포인트, 2030포인트 정도 박스권 한번 얘기 드리고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1940에서 뭐 바로 접근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좀 시장을 관망을 하고 하방 경기성이 적어도 나올 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현금 확보,
그리고 관망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1940, 30 이탈할 때 손절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본다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오늘 쪽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부터 어떤 환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한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어떤 박스권 하단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요 세 가지는 꼭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도 여전히 관망하자. 아직 시장의 어떤 반등 신호를 못 봤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뒤로 미루자라는 의견이었고 우리 황규섭 팀장님께서는 이런 조정은 이미 예상했다라고 지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유럽 위기가 지금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는 이유가 키프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럽 위기를 촉발했던 국가들은 키프로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런 것도 잘 넘긴 마당에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느냐는 역시나 이제 내관으로 내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인데 그것은 이제 국내 시장이 약간 좀 체력이 좀 약해지고 디커플링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 쪽에 더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환율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종목을 접근하실 때 지금 뭐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형 IT 쪽이라든지 역시나 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IT 부품주라든지 컨텐츠 업종이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이런 쪽도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이 보이고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저가 매수에 대응하신다면 뭐 향후에도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상황 분석과 오늘자 조언까지 주셨던 황규섭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눠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컴투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양증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전략으로 키프로스 잔파도를 넘어 반등 영역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이익 상향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리포트를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컴투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바이스 보급률 확대로 동사는 2012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향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게임 시장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과 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이 외부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역시 구체화되고 있고, 최근 동사의 야구 게임인 컴투스 프로야구 2012와 V이닝스가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월 30일에 개막하는 프로야구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최근 지수의 부진 원인인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는 뱅가드 펀드 관련된 이 이슈보다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키프로스 사태와 같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중국 PMI 반등으로 이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가 됐고,
개별 이슈 역시 이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충분히 진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급 부담이 완화되고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 등을 고려할 경우 반등 가능성이 생존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이 기대가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박스권 상단은 아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 주는 이 큐프로스 구제금융협상과 한국 경기부양 발표, 미국 경제지표와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등 이 다양한 변수가 산재돼 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의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이 미국 경제지표의 서프라이즈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2013년 1분기 미국 기업 실적의 이 컨센서스는 전주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향 조정 압력은 상당히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화 약세 지속에 따른 이 국내 수출 기업의 이익 모멘텀 역시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른 국내 경기 부양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는 향후 저점 테스트 이후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화 약세 지속에 따른 이익 모멘텀 개선 가능성 등을 반영할 만한 이 IT와 자동차 관련 부품주 중심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님이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어느덧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 등 연초 기대감을 반영하는 시장 성향이 약화가 되면서 실질적인 이익 모멘텀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최근 강력한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 이익 모멘텀 팩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기업 이익 수정 비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익 상향 종목의 숫자가 적어 해당 소수 종목에 대한 차별적인 강세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진한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현재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등이 최근 이익 모멘텀 팩터의 강세를 이야기하는 핵심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이익 상향 보고서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이익 모멘텀 팩터 수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관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이익 상향 리포트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에 대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익이 개선되는 종목이라면 단기 낙폭이든 중장기 가열 종목이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지표 중에서 낙폭이 과대하냐 아니면 중장기 이격도가 상위이냐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장기 이격도 상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익 상향 종목의 숫자가 크게 적어 해당 소수 종목에 대한 차별적인 강세가 용인되는 시점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센티먼트가 강력하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현재 이익 상향 종목 수가 적어 기존 대세를 형성한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글로벌 센티먼트는 횡보하는 모습으로 리스크 테이킹이 나타나는 상황보다 과열 종목이 좀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대상사, 유신테크, 미래에셋증권, 한국전력, 모두투어, SK하이닉스, 파트론, GS홈쇼핑, SFA, 세아베스틸, 오스템 임플란트 등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키플러스 우려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물도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950선 밑에서 머물고 있는 이 시각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한 줄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원회의에서 상원까지 지출 감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더군요. 임시 예산안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미국 예산 감축안이 이제 잘 통과돼서 정부 폐쇄가 일단 안 됐죠.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과거에 1970년 이후에 정부 폐쇄가 17차례나 있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상원에서 내용을 좀 수정안을 내려보냈지만 하원에서 무사히 통과시켜서 일단 미국의 그 잠재적 약제는 일부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퀘스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협상이 좀 더 얼마나 더 나중에 진전이 되는지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FOMC를 했는데 그 며칠 됐다고 또 이 얘기가 나오네요. 연준이 이제 올해까지는 양쪽 완화를 계속하겠지만 내년 초에는 이게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내년 초쯤엔 실업률이 6.5% 된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계속해서 그 연준은 FOMC 회의를 통해서 실업률 6.5에 물가상승 2.5%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버넌키 의장이 연설까지 해서 발표까지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또 시장에서 얘기가 슬슬 또 흘러나오고 있죠. 이 월가 투자자들의 언급인데요. 지금 뭐냐면 내년 초에 양적 완화 중단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그 투자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고용 상태를 제외한 어떤 경제 지표들이 회복 국면에 있는데 이거를 FOMC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양적 완화가 금융시장에 거품을 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중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지는 언젠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시기적으로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물론 저금리가 상당히 오래 지속된 건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시장이 살아났다고 보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FOMC 소집 전에 월가 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55% 정도가 내년 상반기쯤에 양적 완화 중단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여론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좀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은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실업률을 완벽하게 끌어내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일시적인 흐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년 중반 이후에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초는 너무 좀 이른 것 같아요. 구로다 체제 막이 이제 본격 올랐는데 구로다 하라유코 일본 중앙은행 신임 총재가 향후 10년 동안 200조 엔을 투입해서 디플레이를 잡겠다라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200조 엔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요. 예. 한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 지난번에 뭐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7,000조를 뭐 도시화자금에 두겠다 그러는데 이건 뭐 말만 하면 조도 큰 돈인데 거기에도 뭐 몇 배가 되는지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디플레이션을 빠져나가기 위한 몸부림은 확실히 알아주겠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10년간 200조 엔 정도를 그 공공사업에 그 투입하는 재정 정책을 하고요. 거기다가 BOJ에 의해서 또 양적 완화를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작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정책회의 의원들을 보면 총 9명인데 그중에 4명 정도가 일단 양적 완화를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라카와 전임 총재가 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아주 그 쇼킹한 거거든요. 양적 완화책은 헛수고다라고 펀칭이어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그 아베 신조나 구로다는 지금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그 가게와 기업이 돈을 주고 쓰지 않아서 이게 이제 만성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놨는데 이 시라카와 전임 총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어떤 그 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통화 정책이 이 디플레이션 탈피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미국이나 유럽을 봐도 대량 통화공급에서 물가 상승 사이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베 신조나 구로다는 이거를 좀 진행하려는 모습이고 다음 달 3일 4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보면 디플레이션을 탔다고 해도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혹시 외채매입까지 가나 하는 불안감도 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일본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지를 볼 텐데 시라카와 전임 총재도 그 누구보다 아주 예의주시할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 우리 김동섭 이사님 모셨으니까 오늘장 조언 역시 구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영 약하고 기관 현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떡하죠? 지금 그 외국인들은요, 누적으로 보통 한 25,000개 정도 되면은 더 네. 이상 그 방향을 안 잡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현재 누적으로는 13,400개 됩니다. 그럼 12,000개가 남았죠. 근데 그 지난 만기주에 차월물에서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는지 만기주에 한 3일 동안 매도한 것보다 거의 15,000개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는 거의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걸 알고 있는 기관이 월물 초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매수 대응을 해주죠. 물론 끌어올리면서 매수가 아니라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기관이라는 것은 조만간 시장의 방향성을 좀 바꿔주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환율이 좀 더 약세로 가지 않느냐라는 부담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는 외국인도 다시 현물로 좀 진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의 위치는 추가적 하락이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그 기관의 매수세가 외국인을 다시 매수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1946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내려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현재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1961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의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근처가 거의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괌에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기관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를 끌어올 수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김동섭 이사님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제시와이드 1부 마칩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